예. 안녕하십니까? 남원 서문계 김충광형제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과학적 관점으로 본 진화론의 실체와 허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제가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한마디로 진화론의 가면을 벗겨서 그 진화가 정말 무엇인지 진짜 참 모습을 한번 밝혀서 그 실체를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과학 시간을 통해서 이 진화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마치 이 진화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처럼 진화론자들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증거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이 진화가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일까요? 이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창조와 진화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반면 진화는 물질에서 오랜 시간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생명체 하나가 출현했고 이것이 변이와 자연 선택을 거쳐서 점점 더 고동하고 점점 더 복잡한 이러한 생명체로 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창조를 믿습니까? 아니면 진화를 믿습니까? 내가 무엇을 믿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는 것이 과연 사실이냐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화는 어느 책에서 가르치죠? 주로 과학책에서 가르치죠. 그래서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고 우리는 오해합니다. 반면 창조는 어느 책에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책에서 가르치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이 과학적 증거는 뭘 지지한다고 생각할까요? 진화론을 더 지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창조를 믿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진화론이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인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이 진화론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생물의 기원에 관해서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과학 교과서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종류의 생물 무리에는 다양한 변이가 있으며 그 무리에서 환경에 알맞은 변이를 지닌 생물이 더 많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긴다. 그리고 이런 변이 과정이 매우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되다 보면 원래의 생물과 특징이 다른 생물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이 생물의 변이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은 오늘날 이 생물이 다양해진 주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장에 진화라는 말이 나옵니까? 진화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문장에서 진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생물이 굉장히 다양하죠. 수백만 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생물들이 오랜 세월 동안 변이와 적응의 과정에 있어서 진화되어 온 것이라는 것을 단지 풀어서 이야기해 놓은 것입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과학교과서를 보면 똑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구에서 다양한 물질 사이에 끊임없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세포가 물질 반응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교과서는 이렇게 생명체가 일단 출현했다고 가정하고 시작합니다. 이 생명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생명체가 아니라
세포 하나가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세포가 어류와 양서류, 조류, 파충류, 포유를 거쳐서 인간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을 변이라고 하고 이 자연 선택에 의해 진화되었다는 개념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환경 조건에 적응하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되었고 지금까지 190만 종에 이르는 이러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 하나의 세포로부터 오랜 세월에 걸쳐서 변이와 적응의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생물이 되었다. 이러한 개념을 처음 도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윈입니다. 네, 그는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제목 밑에 조그만 글씨로 부제가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네, 자연 선택에 의해. 결국 자연 선택에 의해 진화가 일어났다고 설명한 책이 바로 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따라서 진화론자들은 한 하나의 세포의 시작에서 이 자연 선택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런 다양한 생물 그리고 인간까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양해졌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진화론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 선택의 예로 교과서마다 다른 예들을 들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목이 긴 기린과 짧은 기린 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누가 살아난다는 것입니까? 목이 긴 기린. 왜요? 네, 더 높은 나무에 나뭇잎을 먹을 수 있으니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연 선택은 살아남은 동물이 뭘 남깁니까? 후손을 남기게 되죠. 또 그 후손이 또 후손을 남기고 이렇게 변화를 거듭해가면서 적자, 즉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자가 생존하게 된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이 기린이 살아남았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 기린이 어디까지 변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린이 어디까지 변할까요? 다윈이 처음 도입한 것은 이 갈라파고스 섬에 사는 핀치새를 관찰했습니다. 관찰해 봤더니 이 새의 부리가 아주 다양한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윈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핀치새 부리가 다양한 것입니다. 다윈이 살던 1800년도에는 이 현미경이 그리 잘 발달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가 그냥 그저 뭉글뭉글한 마치 푸딩 조각처럼 생긴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 안에 이 DNA라는 이 유전 정보가 있다는 개념은 아예 모를 때였습니다. 자, 그래서 다윈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섬에 있는 먹이와 환경이 이 핀치새의 부리 모양을 바꾼다. 뭐가 부리의 모양을 바꾼다고요? 먹이와 환경. 이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까? 자, A섬에 갔더니 부리가 뾰족한 핀치새가 있습니다. 또 B섬에 갔더니 부리가 뭉툭한 핀치새가 있습니다. 자, 서로 부리 모양이 다르죠? 자, 다음 이 문장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 아래 문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먹이가 주로 벌레를 잡아먹는 환경에서는 부리가 뾰족한 핀치새가 또 먹이가 주로 열매를 쪼아먹는 환경에서는 부리가 뭉툭한 핀치새가 환경에 맞게 살아남을 것이다. 그래서 살아남은 종이 당연히 번식을 많이 해서 A섬에는 부리가 뾰족한 핀치새가 많을 것이고 B섬에는 부리가 뭉툭한 핀치새가 많을 것이다. 자, 이 문장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다윈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벌레를 잡아먹어야 되는 환경이 핀치새의 부리를 뾰족하게 만든다. 또 곡식을 쪼아먹는 이 환경이 핀치새의 부리를 뭉툭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가요? 자, 그러면 핀치새의 부리는 왜 이렇게 다양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바꿔보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핀칫에만 이렇게 부리가 다양합니까? 자, 닭을 한번 보십시오. 모양과 크기, 색깔이 다양하죠. 자, 이 다양한 닭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자, 이 개도 한번 보십시오. 모양, 크기, 색깔이 다 다양합니다. 순종만 400종이 넘습니다. 자, 이 개들은 왜 이렇게 다양할까요? 자, 말도 모양, 크기, 색깔이 다 다양합니다. 모든 동물이 다 그렇습니다. 닭은 닭대로, 개는 개대로, 말은 말대로, 핀칫새는 핀칫새대로 그 종류 안에서 모두 모양과 크기와 색깔이 다른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도, 우리 인간도 어떻습니까? 다 같습니까? 모두 생김새, 또 키, 성격 다 다르죠. 자, 우리는 왜 이렇게 다양할까요? 부모가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 있습니다. 뭘 물려줬습니까? 네, 유전 정보를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유전 정보를 물려줄 때 엄마가 가진 유전 정보와 아빠가 가진 유전 정보를 그대로 준 것이 아닙니다. 일단 엄마와 아빠의 유전 정보가 반반씩 섞입니다. 자, 이 섞이는 데서 일단 다양성이 나오는 것이죠. 네, 또 하나는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들어질 때 이미 그 안에 30억 쌍의 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30억 쌍의 자리가 무작위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모든 정자마다 유전자 세트가 서로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거의 이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의 다양성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자손을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러니 한부모에게서 10명 또는 100명의 자식을 낳는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다 다른 자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핀칫새의 부리는 왜 다양할까요? 왜 어떤 핀칫새는 부리가 뾰족하고 어떤 핀칫새는 부리가 뭉툭할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 부모로부터 뾰족한 또는 뭉툭한 부리에 뭘 받은 것입니까? 유전 정보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 뭉툭한 핀칫새가 이제 곡식이 많은 섬에 살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뭉툭한 핀칫새는 또 어떠한 부리 모양을 가진 새와 짝짓기를 할 가능성이 막 큽니까? 뭉툭한 핀칫새와 짝짓기를 할 가능성이 많겠죠. 자, 그러면 부리가 어떤 모양을 가진 자식이 또 나올 확률이 많습니까? 또한 뭉툭한 부리가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를 거듭하다 보면 그 섬에는 어떠한 핀칫새가 많아질까요? 부리가 뾰족한 핀칫새가 많아질까요? 뭉툭한 핀칫새가 많아질까요? 뭉툭한 부리의 핀칫새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적응 또는 자연선택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난다면 생물의 종류가 바뀔까요? 이 핀칫새가 비둘기가 될 수 있습니까? 독수리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이 개를 계속 오랜 시간 교배하면 이 개가 고양이나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먹이와 환경에 맞는 그 환경에 맞게 살아남는 것이 지금도 이것은 실제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물의 종류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한 사례는 단 한 번도 관찰된 적도 없고 입증할 수 없습니다. 단지 먹이와 환경에 따라서 A섬에는 우리가 뾰족한 핀칫새가 많이 살고 있고 B섬에는 우리가 뭉툭한 핀칫새가 많이 살고 있을 뿐입니다. 단지 이것은 뭐가 바뀔 뿐입니까? 뭐가 달라질 뿐인가요? 이 분포도가 달라질 뿐이죠.
진화가 맞으려면 적어도 이 단 하나의 세포가 다양한 생물종으로 바뀌는 데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다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척추가 없던 것이 척추가 생겨나고, 다리가 없던 것에서 다리가 생겨나고, 또 날개가 없던 것에서 날개가 생겨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연 선택으로는 이러한 진화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진화론자들은 이 자연 선택이 이 진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 자연 선택으로는 정보를 바꿀 수 없습니다. 자, 그럼 과학자들도 바보가 아니죠. 근데 왜 진화를 굳게 믿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 진화론자들은 여기에다가 한 가지 개념을 더 추가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돌연변이에 의해서 이 유전 정보가 바뀐다는 개념을 추가합니다. 부모가 준 유전 정보가 그대로가 아니라 뭔가 변화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친구는 암브라스 증후군을 앓고 있는 친구입니다. 지금 얼굴에 뭐가 많이 나 있습니까? 털이 아주 많이 나 있죠. 손과 발바닥을 제외하고 온몸에 털이 나는 돌연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호증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의 학교 생활이 어떨까요? 뭔가 좀 더 발전적인 인간으로 진화 중이라고 생각해서 친구들로부터 부러움을 살까요? 아니면 뭔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보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정말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까?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30억 쌍의 유전 정보가 그대로 카피가 돼야 하는데 그 중간에 무작위로 오류가 생깁니다. A라는 정보가 T라는 정보로 복사가 돼야 하는데 A라는 정보가 C라는 정보로 복사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바뀌게 됩니까? 정보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보가 바뀌게 되는 사례 지금도 우리 몸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얼마나 정교한지 그 정보가 잘못돼도 이 다른 정보로 계속해서 그것을 다 보완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아주 치명적인 부위에 딱 한 자리밖에 오타가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운 증후군 있죠? 이러한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보통 사람보다 굉장히 빨리 늙는 조로증 같은 것이 바로 이러한 유전 변이에 의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이 돌연변이 정보를 바꾸면 진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가 아주 짧은 이 초파리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우리가 자연 환경에서도 엑스레이나 또는 감마레이를 계속 쬐게 되면 유전자 변형이 생겨서 거기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자들은 이 초파리에게 수만 배의 엑스레이와 감마레이를 계속 쪼이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이 초파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더 좋은 유전 정보를 갖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이 초파리가 왕파리가 되었을까요? 더 잘 나는 잠자리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더 잘생긴 초파리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다리가 삐뚤어지고요. 날개가 휘어지고요. 눈에 색소가 빠지는 기형적인 초파리들만 발생하는 그런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실험을 반복해도 더 이상의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돌연변이는 언제나 있던 것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없던 것을 새로 얻는 경우는 없습니다. 눈이 없는데 눈이 만들어지고 날개가 없는데 날개를 만드는 정보, 이 정보가 한두 개 바뀐다고 해서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수만 개의 암호가 세트로 다 만들어져야 돼요. 이런 조직과 기관을 만들 수 있는 정보, 이 정보는 어마어마한 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오타처럼
한두 개 무작위로 발생하는 이 돌연변이로는 절대 조직이나 기관을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좋게 만들기 의도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돌연변이로 나타난 건 대부분 이처럼 해롭습니다. 자, 여기 이 돼지와 강아지, 다른 돼지와 강아지에 비해서 살아남기가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 해롭고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돌연변이는 도태가 되는 과정이지 진보가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자, 쉬운 예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이 아이폰 11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사막에다 버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 5년 뒤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더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아이폰 17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물의 유전 정보가 무작위로 바뀌는 이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 오류들이 모여서 더 고급스러운 정보로 바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비행을 잘할 수 있는 날개, 더 잘 달리게 하는 다리, 또 더 멀리 보게 하는 이렇게 더 업그레이드된 정보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돌연변이 현상은 유리한 쪽이 아니라 해로운 쪽으로 정보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영화죠. 그런데 영화에서는 이 돌연변이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 돌연변이가 마치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진 슈퍼히어로를 탄생시켜서 마치 이 지구를, 인류를 구하는 그런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연변이의 결과는 진보입니까? 아니면 퇴보입니까? 어느 쪽이 맞습니까? 진보가 아니면 퇴보를 일으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유전 정보는 계속 우리 몸속에서 발생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돌연변이가 발생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이 정자와 난자는 계속 돌연변이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내가 갖고 있지 않던 돌연변이를 이미 가지고 태어납니다. 또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으면 내가 없었고 내 자식이 없었던 돌연변이를 또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 세대와 세대를 거듭할수록 이 돌연변이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쌓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유전 정보가 가장 좋았던 정보일까요? 언제 유전 정보가 가장 좋았던 정보일까요?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처음. 맞습니까? 네. 처음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한번 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 언제가 좋았다는 것입니까? 처음. 네, 처음이 가장 좋았던 것입니다. 네, 이 적응과 자연 선택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포도의 차이만 바꿀 수 있지 시간이 오래 된다고 해가지고 다양한 생물로 바뀔 수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이 그림처럼 이 단세포 하나로부터 진화되어 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윈 때부터 지금까지 150년이 흐르는 동안 이러한 일이 일어난 사실은 없습니다. 단 하나의 세포부터 변해온 과정이 증명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 현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 현상. 자, 고양이는 뭐로요? 언제나 고양이. 또 개는 개로, 앵무새는 앵무새로, 비둘기는 비둘기로, 핀치새는 핀치새로 각자가 다 각각의 종류별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교과서에 실려있는 이 진화론의 그림, 이것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을 반영해서 그리면 이런 그림이 될 것입니다. 각각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류 안에 다양한 종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고양이 안에 호랑이도 있고요. 사자, 치타, 제비오, 고양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고양이과죠. 다 고양이 패밀리입니다. 염색체도 38개로 똑같습니다. 자, 그럼 무슨 뜻인가요? 얘네들은 그 안에서 다양하게 호랑이, 사자, 제비오, 치타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고양이과라는 종류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절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종류가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법칙이냐? 유전 법칙입니다.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이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장에 무려 10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이 종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전 법칙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생물의 개통수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아까 고등학교 1학년 과학 교과서를 보면 지구에서 다양한 물질 사이에 끊임없이 뭐가 일어나고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포가 하나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 하나가 이렇게 다양해져서 인간까지 왔다는 것이죠. 진화론자들은 이런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학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초의 생명체가 어떻게 출현했는지 그 생명의 기원에 대해 화학 반응에 의한 자연 발생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이 진화를 거슬러서 계속 올라가면 결국 모든 생물은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왔다고 가르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세포 하나가 인간까지 오는 그 과정에 수많은 뭐가 있다고요? 중간 단계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이 최초의 생명체가 어떻게 출현했는지, 즉 생명의 기원에 대해 화학 반응에 의한 자연 발생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화의 첫 단계는 무생물에서 생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기원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이 생명의 기원을 두 과정으로 나누는데, 첫째는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변하는 과정. 자, 이것을 화학진화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무기물과 유기물은 모두 무생물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이 무생물에서 생물로 변하는 과정을 자연 발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과정을 크게 묶어서 생명의 기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기원으로 과학 교과서에 수록된 대표적인 내용이, 즉 이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실험이 바로 이 스탠리 밀러의 실험입니다. 자, 이것이 본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아직 보지 못한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스탠리 밀러의 실험 장치입니다. 밀러는 이 실험 장치를 통해서 무엇을 증명해 보고 싶었을까요? 이 진화론이 성립되려면 최초의 생명체가 어떻게 출현했는지, 즉 생명의 기원에 대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을 해야 돼요. 생명체가 이 자연 발생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 이 문제는 굉장히 진화론에서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러는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합성하는 그 실험을 시도한 것이죠. 그리고 그 실험 결과 아미노산이라는 유기물질을 생성된 것이죠.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이 무기물로부터 세포를 구성할 수 있는 이 유기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화적인 생명의 기원을 실험적으로 입증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과서에 넣어서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럴까요? 밀러는 먼저 이 실험 장치에 공기를 다 빼서 진공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림과 같이 이 플라스크에 있는 물을 끓였습니다. 그럼 뭐가 발생합니까? 수증기가 발생하죠.
최초의 지구를 원시 지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원시 지구를 덮고 있는 그 대기를 뭐라고 할까요? 원시 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려는 그 당시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이 원시 대기를 구성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물질을 넣었는데 어떤 성분을 넣었습니까? 쓰여 있죠? 예, 어떤 물질을 넣었습니까? 메탄, 수소, 예, 암모니아 가스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카 안을 유기물이 합성되기에 아주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200도인데 그 200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전압을 방정시킵니다. 그래서 번개와 같은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혼합된 네 가지 물질, 아까 물이 끓었을 때 나온 수증기와 메탄, 수소, 암모니아 이 가스들을 이 전류를 흐르는 전극 사이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화합물이 곧바로 자신이 설계한 바로 밑에 다음 단계인 냉각기로 통과시켜서 냉각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화합물이 냉각을 시켜서 이 과정을 일주일간 계속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이때 이 냉각된 액체가 농축되기를 기다렸다가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에서 뭐가 생성됐습니까? 유기물인 아미노산을 얻은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연한 기회에 아미노산이라는 유기물이 생성되었다면 오랜 시간에 걸쳐 아미노산들이 조립되어 단백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것들이 조립되어서 DNA, RNA로 될 수 있고 이것이 최초의 생명체로 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과학적인 상상의 날개를 펼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실험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과연 이 원시 지구의 대기, 이 원시 지구를 덮고 있던 이 대기를 정확히 반영한 실험이었을까요? 네, 과학자들이 더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원시 대기는 밀러가 놓았던 실험 장치에 넣었던 메탄, 수소, 암모니아 가스가 아니라 질소, 이산화탄소, 수증기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바뀌어버린 것입니까? 네, 과학적인 가정이 아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밀러는 한 번도 원시 대기를 구성하지 않는 엉뚱한 가스를 넣고 실험을 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출발부터 잘못된 과정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럼 그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스가 있습니다. 자, 뭐 어떤 가스가 필요합니까? 산소가 필요하죠. 자, 그런데 이 실험 장치에 산소가 있었습니까? 왜 산소를 넣지 않았을까요? 아미노산이 만들어져도요, 이 아미노산이 산소와 결합하게 되면 이것이 산화돼서 없어져 버려요. 자, 산소가 있으면 이 실험이 가능할까요? 네, 불가능하죠. 그래서 일부러 이 실험 장치에 산소를 넣지 않은 것입니다. 1993년 타임지에서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주제로 다뤘습니다. 그때 이 타임지에서 여러 과학자들이 취재한 결과 두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첫 번째는 지구상의 대기가 메탄, 아모니아, 수소로 뒤덮인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또 밀러의 실험에서 얻어진 아미노산으로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 뒤에 1994년에 스페인에서 생명의 기술 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생화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밀러가 실험한 대기는 원시지구를 덮은 적이 없으며 이 실험은 잘못된 학설이라고 공식 선언하고 이 밀러 실험을 어떻게 했습니까? 폐기 처분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다른 과학자들로부터 계속 공격이 들어오니까 결국 2년 뒤에 1996년에 밀러 자신도 어쩔 수 없이 과학 잡지 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시 지구의 대기를 정확히 반영한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제시가 되어 있으나
확실치 않다. 이거 누가 말한 건가요? 밀러 자신. 또한 산소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지구 초기 암석에는 산소가 얼마나 있었다고요? 충분히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실제 지질학자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지구 초기 암석에는 산소가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왜 여전히 우리 교과서에는 마치 이 밀러의 실험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계속 쓰고 있을까요? 과학 교과서를 집필하는 이 교수들이 이 밀러의 실험이 이미 폐기된 실험인 것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계속 싣고 있는 것일까요? 이 실험보다 더 나은 실험이 있었을까요? 이 원시 지구를, 이 원시 생명체를 발생하는, 화학 진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것을 실험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나은 실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계속 싣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밀러의 실험을 이 과학 교과서에서 빼버리면 물질에서 생명체로 전환된다는 이 화학 진화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진화론은 어떻게 될까요? 그 기초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인지 알면서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 것은 진화론자들은 우연히 자연 발생한 하나의 세포로부터 모든 생물이 진화해 왔기 때문에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진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증거로 진화론자인 해켈의 이 진화 재현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를 제시하고 있죠. 이 동물들은 다 척추동물입니다. 난자와 정자가 만나면 수정이 일어나죠. 그리고 바로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자, 이것을 배아라고 하고 또 배자 또는 배라고 합니다. 해켈은 이 척추동물의 이 최초 배아를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관찰한 것을 그대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자, 최초의 배아 모습이 어떻습니까? 서로 닮았습니까? 아니면 서로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닮았죠? 닮아도 어떻습니까? 너무 닮았습니다. 해켈은 자기가 관찰한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척추동물은 발생 초기의 과정이 매우 비슷하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척추동물의 여러 종류가 공통의 조상에서 진화해 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 이 해석은 상식적인 해석입니까? 아니면 비상식적인 해석입니까? 자, 예를 들면 이 앞에 학생들이 있는데 두 사람이 많이 닮았어요. 자, 우리는 그럼 어떤 생각을 하죠? 뭔가 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형제자매 아니면 쌍둥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죠. 바로 이 진화론자인 해켈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척추동물의 최초의 배아 모습이 너무 닮은 것을 보면서 이들이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왔다. 바로 그 증거다.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사람의 배아 모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에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뭔가 주름이 있는 것 같죠? 진화론자들은 이것을 아가미 활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아가미는 어느 동물이 가지고 있습니까? 어류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도 이때는 어류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 다음 좀 더 성장하니까 뭐가 보입니까? 끝에 꼬리 같은 거 보이는데 원숭이 꼬리 같은 것이 보이죠. 자, 더 성장하니까 이제 사람 모양을 닮은 태아가 되죠. 자, 결국 이때는 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까? 사람도 물고기 어류에 불과하고 이때는요 꼬리가 있는 원숭이에 불과합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사람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997년에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자, 배아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발생학자라고 하는데 그 발생학자 중에
리차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이 배아 현미경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아를 희생시키지 않고도 그 배아를 정확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리차드슨이 배아 현미경으로 이 배아를 촬영해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해켈이 그린 그림하고 실제 촬영한 이 배아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닮았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이제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자, 위에 있는 그림이 해켈이 그린 그림이고요. 이것을 학회에다 발표했던 논문에 실렸던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그림은 실제 촬영한 배아의 사진입니다. 자, 물고기 배아가 닮았습니까? 닮지 않았죠? 도룡뇽 배아는 닮았습니까? 네, 배를 완전히 수술해서 제거해버렸습니다. 병아리 배아는 닮았습니까? 네, 끝부분에 꼬리 형태가 원래 없는데 뭔가 좀 유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꼬리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자, 사람의 배아는 닮았습니까? 안에 있는 것을 전부 긁어내버렸어요. 자, 리차드슨이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진화론자 해켈이 제시했던 이 척추동물들의 최초의 배아 모습, 이것은 삭제되고 추가된 날조된 증거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포토샵이죠. 네, 처리한 걸 그대로 제시했던 것입니다. 진화론자 중에 하버드 교수, 어디 교수라고요? 하버드대 교수인 스테판 굴드라는 이 사람이 학회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우리는 한 세기 동안 그렇게 많은 교과서에서 이 그림들이 어떤 그림입니까? 해켈의 이 그림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무심함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자, 여기 우리는 누구입니까? 진화론자들이 자기 자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속된 말로 쪽팔린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자, 이 조작된 그림이 1997년에 이 사이언스지는 굉장히 유명한 과학 잡지, 여기에 이렇게 실렸는데 거기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생물학에서 가장 유명한 뭐로 판명될 것으로 보인다? 사기. 사기가 무엇입니까? 거짓말이죠. 속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질환원에 관련된 과학적 증거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화학 반응에 의한 자연 발생설을 증거로 제시한 이 밀러의 실험. 이 밀러의 실험은 어떤 실험이었습니까? 잘못된 과정에 의해서 잘못된 결론을 내린 폐기된 증거였습니다. 두 번째, 모든 생물은 최초의 공통의 조상으로 진화해 왔다는 증거로 제시한 이 해켈에 대한 발송도 어떤 증거였습니까? 조작된, 발표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진화론자들은 지금도 이것들을 진화가 실제 일어났다고 과학적인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진화론자들은 이 세포 하나가 인간까지 오는 과정에 그 과정 속에 수많은 뭐가 있다고요? 중간 단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진화론을 만든 찰스 다윈이 쓴 종의 기원을 보면 만일 나의 이론, 점진적인 변화에 의한 진화가 사실이라면 수많은 중간 단계의 변이종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열등한 종에서 조금씩 점진적인 변화가 되어서 더 고등한 종으로 진화되어 간다면 그 중간에 수많은 점진적인 변화를 이루는 중간 단계 변이종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쥐와 박쥐가 있습니다. 다윈의 논리로 보면 이 작고 나약한 쥐가 천적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하늘을 나는 박쥐로 진화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진화가 한 번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과정 속에 셀 수 없는 많은 변화를 거쳐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쥐와 박쥐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할까요?
뒤도 아니고 앞뒤도 아닌 예민한 모습의 중간 단계 변이점들이 셀 수 없이 많아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또 무엇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뭐로 발견되어야 할까요? 화석으로 발견되어야 하죠. 찰스 다윈은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해가는 중간 단계 화석이 존재한다면 진화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어떤 증거가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을 한번 바꾸어 말하면 중간 단계 화석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진화론은 거짓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성경 말씀이 참 진리가 되는 것이죠. 즉 중간 단계 화석이 있다면 진화론이 맞는 것이고 중간 단계 화석이 없다면 뭐가 맞는 것입니까? 성경, 창조가 맞는 것이죠. 자, 중학교 3학년 과학책에 보면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그 진화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린, 호모 사피엔스를 거쳐서 즉 중간 단계 변이종을 거쳐서 오늘날 현생 인류가 진화해 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인간도 계속 진화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도 동물로부터 진화해온 고등한 동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이 시간에는 이 인류 진화 친구들 네안데르탈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의 네안데르 계곡에서 발견됐다 해서 네안데르탈린이라고 명칭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그림처럼 원숭이 같은 외모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네안데르탈린 화석이 발견되다 보니까 뇌 용량이 인간의 용량보다 평균 용량보다 더 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재조정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 그림을 보면 중간 단계 유인원 같습니까? 아니면 완벽한 사람 같습니까? 자, 더 연구해 보니까요. 그들은 장신구와 바늘을 사용했고 악기를 연주했고요. 옹골벽화, 예술을 남겼습니다. 또한 언어를 사용했고 시신을 매장했습니다. 자, 우리 문화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네안데르탈린이 사용했던 피리입니다. 이 피를 연구한 과학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세계의 음표는 틀림없이 오능계적 편이이며 따라서 현대음악에서 사용하는 것과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자, 음악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아름다운 선율을 내는 음악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원숭이가 할 수 있나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네안데르탈린은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1991년 내추럴 히스토리에 실린 논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행상, 활동상, 지적 언어, 능력상으로 볼 때 네안데르탈린이 현대인보다 열등하다는 어떠한 결과도 얻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네안데르탈린은 완벽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 연구 결과들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993년에 있었던 유명한 진화론자인 로전 류인 박사가 이 말을 합니다. 만일 당신의 네안데르탈린 화석 인류와 손으로 만든 것을 보면 미숙하다거나 원시적인 것으로 여길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사진은 독일 박물관에 전시된 네안데르탈린 마네킹입니다. 중간 단계 화석입니까? 아니면 완벽한 인간입니까? 이들의 생김새나 지성이나 그들이 행한 문화를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 인간 문화와 완전히 일치하는 완벽한 인간인 것입니다. 2019년 지질학자이며 법학자인 캐스 루스킨이라는 진화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화론자들은 화석 기록이 유인원에서 인간이 진화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데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진화론자의 관점은 사실 화석 증거에 의해 비판되지 않는다. 화석 기록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출현은 결코 점진적인 진화의 과정을 보여주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중간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윈의 진화론은 무엇이 되는 것이죠? 거짓이 되는 것이고 실체가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자,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믿으니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믿으니까 믿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자,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이 어떤 말씀이기 때문입니까? 거짓이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화론과는 달리 거짓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죠. 성경은 거짓이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죽은 뒤에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물질로 왔기 때문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사실이라면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가르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라는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가 달려있는 중차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까짓거 우리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경이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번 캠프를 통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